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자, 고대 정치사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고대 정치사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머리를 아파할 만한 좀 약간 이유랄까요?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왕들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왕들을 외워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외워보신 적은 없다면 또 뭐 들어는 보셨겠죠. 아, 맞아.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정도. 근데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려면요. 안타깝지만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대 국가에서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왕들은요. 각 나라에 어떤 왕들과 어떤 왕들이 있었으며 그 왕들이 동시대에 또 왕들이 있잖아요. 세 개 국가가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들을 또 서로 매칭시킬 줄도 아셔야 합니다. 아주 머리가 아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암기를 하신다면 결국 나중에 문제 없이 저절로 암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 고대 정치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대 정치사는요. 이 시대를 좀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다 이제 기원전 초기부터 시작해서요. 대략 약간 700년의 역사를 이제 고대 시대입니다. 이때 삼국 시대. 그리고 삼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있잖아요. 거기가 플러스 300년 정도. 정확히 300년은 아니지만 대충 한 250년인데 300년이라고 칭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년의 역사죠? 그렇죠. 100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 신라를 부를 때 어떻게 많이 부르나요? 이 천년의 역사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각축전을 다툴 때가 이제 700년이고요. 통일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300년 동안 유지돼서 1000년의 역사다. 그렇다면 이 1000년의 역사 동안 왕들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요, 다행히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국가는 일단 기록도 별로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하나 왕들을 너무나 알게 되면 이제 한국사 공부가 끝이 없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왕들, 그 중요하다고 할 만한 왕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국가의 기틀을 다진 왕들. 도대체 이 국가라고 칭할 수 있는 게 언제가 되냐?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최우승이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친구 3명을 불러놓고 딱 선포합니다.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최우승은 이제부터 왕이다. 내 친구 이 2명을 내 신하로 두겠다. 이 국가는 최우승의 국가요. 한다고 최우승의 국가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 국가라고 할 만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 한 명 밑에서 단일화되는 체제 안에서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중앙 집권화 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의 기틀을 다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국가를 만든 사람을 우리 사실상 출발점으로 봅니다. 물론 이 전에 왕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왕들, 그리고 전성기를 이뤘을 때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700년이라는 역사가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 조선이 500년인데요. 이 조선의 500년보다 더 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그래서 이 고구려가 좀 잘 나갔을 때의 시절, 이 백제가 잘 나갔을 때의 시절, 그리고 신라가 잘 나갔을 때의 시절을 가지고 이제 구분해 놓은 게 이제 전성기를 구분해 놓고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였고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고 6세기는 신라가 전성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7세기 때 신라가 통일하게 되었다. 이 스토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반대로 다시 국가의 기틀을 보면요. 처음에 2세기 고구려가 가장 먼저 국가의 기틀을 다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어요. 애초에 있었는데 이제 고구려가 딱 중앙 집권한 국가. 왕 밑으로 다 집합. 왕 밑으로 명령이 단일화되는 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먼저 고구려가. 그 다음에 3세기 때 백제가 그런 나라를 만들고요. 신라가 가장 늦게 만들죠. 자, 이거 보면서 역사에 재밌는 걸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출발은 가장 늦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나중에 출발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근데 결국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성기도 가장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역사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라가 그렇게 통일하게 되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2, 3, 4, 4, 5, 6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2, 3, 4 순서대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요. 4, 5, 6 순서대로 전성기는 맡게 된다. 이거 딱 구분해 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2, 3, 4세기를 제가 이제 구해놨습니다.
2, 3, 4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2세기, 3세기, 4세기 해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틀을 나눠놨었죠. 그 먼저 시대 구분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 국가의 기틀이죠. 국가의 기틀을 다진 순서. 보겠습니다. 2세기 때 태조 왕 때 국가의 기틀을 다져놨다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시험 교과서에는요. 딱 태조 왕 때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고주몽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어디 MBC인가요? SBS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일국 씨가 주연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고주몽은 고구려를 만드는 사람이긴 하나 우리 역사학자들은요.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가 좀 세워진 건 많은데 정확히 이제 중앙 집권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때가 언제냐? 태조 왕 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태조 왕 때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 왕 2세기죠. 2, 3, 4 순서입니다. 그럼 3세기는 백제입니다. 고위 왕 때부터 시작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세기 신라는요. 뇌물 마립간 때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마립간이에요? 끝에 이거 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라는요. 무슨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왕의 칭호를 6세기 들어가서 정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차차웅, 거서간, 마립간, 이사금 이런 식으로 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거는 이 마립간이 왕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군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세기 고구려, 3세기 백제, 4세기 신라입니다. 다 누구? 태조왕. 따라해보세요. 태조왕, 고이왕, 뇌물 마립간 이 세 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뭐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4세기 소수림왕, 여기도 4세기 근초고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2세기, 3세기는 신라권은 외울 게 없다. 다행인 부분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그죠? 그러면요, 이 태조왕과 고이왕과 뇌물 마립간이 어떤 공통점을 보였길래 우리가 이걸 중앙 집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국가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무슨 증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위 계승 또는 왕위 상속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다음 왕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라고 딱 부를 수 있는 많은 그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북한 떠올리세요. 북한이 옛날에 김일성이 북한을 이제 처음에 우두 지도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죠. 이 셋의 관계가 어떻죠? 다 부자지간 아닌가요? 그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엄청나게 그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옛날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 강한 시스템을 만들 때야 딱 정확히 국가라고 보는데요. 이때 태조 왕 때 드디어 기존에는 내가 왕 됐다가 내 친구가 왕이 됐다가 나랑 성씨가 나랑 집안이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태조 왕 때부터 딱 우리 게르부 고씨 집안만 왕이 될 거야. 형제 상속이라고 하죠, 그거를. 친족 상속.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형제 상속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왕위 계승의 법칙을 형제 상속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딱 국가의 출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왕과 고이왕과 뇌물 마립간은 셋 다 공통점이에요. 다 서로 형제 상속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럼 그 다음 왕은 어떨까요? 바로 형제 상속으로 해서 힘을 좀 키워놓고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당연히 왕들은 뭐야? 법칙이요. 진짜 신기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공통점이야. 다 그 다음 부자 상속을 한다는 거지. 이제 같은 성씨뿐만이 아니라 성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이 아들 계승의 법칙으로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형제 상속을 국가의 기틀의 출발점이고 바로 그 다음 왕들의 공통점은 다 누구나 왕 위에 부자 상속을 했었다. 오케이, 바리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태조왕 고국천왕의 순서고요. 여기는 이제 고이왕 근초고왕 순서입니다. 고이왕 다음에 근초고왕 때 드디어 이제 부자 상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뇌물 마립간 다음에 이제 그 눌지 마립간이라고 있는데 그때 돼서야 또 부자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둘도 공통점이 다 형제 상속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름만 한번 쓱 훑어봐 주세요. 여러분 첫 시간에 다 못 외웁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다 뭐 IQ 20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 정도는 무조건 외워주셔야죠. 첫 출발이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은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이거야. 눈 감고 고국 원왕을 제가 이제 불러드리잖아요. 얘가 어느 시대 왕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고구려의 왕이야. 맞아, 고구려의 왕이야. 그리고 대충 초반은 아니고 좀 넘어가서 중반쯤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확히 찍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 5, 6이죠. 아까 2, 3, 4는 뭐였습니까? 그렇지, 국가의 기틀을 다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이 순서대로. 이제 4, 5, 6은 뭡니까? 전성기를 맞으면 됩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고구려라고요? 땡! 백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고구려가 가장 먼저 국가의 기틀을 다져놓은 건 맞는데요. 우리 학자들은요, 처음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백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나라가 더 전성기냐, 이것도 되게 주관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성기를 맞은 거를 확실히 딱 정해놨습니다. 뭐냐면 한강 유역을 장악한 나라를 우리는 전성기라고 칭합니다. 한강 유역이 어디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 맞습니다. 이쪽 서울, 이 경기도 지역을 먹은 자가 이제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이 국가들만 살펴볼 게 아니라 중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의 세계의 중심은 뭐 단연코 미국이라고 하는 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가장 교류할 수 있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제 우리 경기 지역이었던 거죠. 옛날에 당항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그쪽이 바로 중국과 직접 교육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한 자가 삼국의 주인이다, 전성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이게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애초에 백제의 첫 수도는 위례성이라고 옛날에 치겠었는데요. 지금의 이제 서울 근교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 근초공 때 처음으로 전성기가 맞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세기 때 2, 3은 4였잖아요. 고백신이었잖아요. 2, 3, 4. 그 이전에 반대로 백고신입니다. 백고신. 고구려랑 백제와는 좀 이게 두 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4세기 때 백제, 5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분들은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6세기 때 들어가서 이제 진흥왕 때, 이때 가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왕들 한번 볼까요? 다시. 백제 전성기 때 4세기입니다. 4, 5, 6입니다. 4세기 누구? 근초고왕. 한강 유역 쪽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고구려까지 침공해서 고구려의 왕까지 죽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백제의 위대한 군주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고구려 보면요, 고국 원왕과 소수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는 뇌물 마립간. 그 다음에 5세기 넘어가겠습니다. 5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야? 그렇지, 고구려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주인공이었다. 광개토 대왕이 좀 약간 북쪽을 점령하는 데 관심을 뒀다면 장수왕께서는 이제 남쪽을 점령하는 관심을 뒀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한강의 이 북지역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강북 지역까지 내려오셨고, 장수왕은 강남 지역까지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가신 분이거든요. 아주 대위대한 군주죠.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백제 왕들, 불쌍한 왕이죠. 아주 괴로운 왕이야. 이 고구려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그리고 그의 아들 문주왕, 신라는 눌지 마립간. 그리고 6세기 때 고구려왕은요, 뭐 평원왕, 양원왕 제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별로 중요도가 없고요. 그냥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6세기는 그냥 신라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나라. 고구려가 당시에 좀 외세로부터 힘들고 별로 어떻게 뻗어나가지 못한 때, 이때에 비해서 좀 약간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세기 때 주인공은 바로 신라죠. 신라 누굽니까? 지중왕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놓고 딱 전성기. 항상 이런 식으로 스토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기 때 소수리왕이 기틀을 다져놓고 딱딱 전성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고이왕이 다져놓고 딱딱 전성기가 나오는 거고요. 항상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흥왕 때가 주인공이었고요. 진흥왕 때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순서를 보겠습니다. 4세기 어디? 그렇지, 백제 먼저 전성기죠. 그래서 두 번째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는 그렇죠, 우리 고구려죠. 고구려 전성기죠. 마지막 6세기 때는요, 신라. 오케이,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2, 3, 4, 4, 5, 6 한 번만 다시 봅시다. 2세기 때 국가의 기틀을 다진 때 순서, 2세기가 먼저입니다. 2세기 어느 나라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고구려. 그 3세기는 어느 나라가 기틀을 다졌어? 백제. 4세기가 신라. 가장 늦죠, 신라가. 그 다음에 똑같이 보겠습니다. 4, 5, 6. 그 다음에는 전성기를 맞은 국가 순서입니다. 4세기가 누굽니까? 그렇죠, 백제. 5세기가 고구려. 6세기가 생각해야 돼, 신라. 그렇지. 그 7세기 때 드디어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겠죠? 이제 자세히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 백제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성, 이제 위례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우리 이제 이 서울 지역까지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 지방 넘어가서 황해도까지 간 다음에 이 평양성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4세기의 전성기 왕이었던 근초고 왕이 여기까지 침공해가지고 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거든요. 아주 위대했던 시절이 백제였습니다. 이때 4세기 때. 고구려는 좀 약간 밀려있고요. 신라랑 가야는 아예 뭐 있지도 않은 나라였죠. 보이지도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 4세기 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이 4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백제 전성기 때. 보겠습니다.
백제 근초공이 등장합니다. 와, 백제의 위대한 군주였죠. 그 전에 고이왕 때 항상 국가의 티켓을 가진 3세기 고이왕이 뭐야? 형제 상속한 다음에 그 다음이 부자 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까지 침공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켜 버립니다. 공격해가지고. 안타까운 왕이에요. 백제의 침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고국 원토한 왕. 아, 고국 원토한 왕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억에 많이 남겠죠. 고국 근초공에 의해서 아주 원토왕이 죽은 왕이 고국 원토한 왕 이렇게. 자, 그리고 요소지방 싼동반도 진출. 와, 요소지방 싼동반도 진출 볼까요? 싼동반도 진출하고 요소지방까지 진출하고 와, 진짜 고구려가 요동 지역에 진출하잖아요. 백제는 요소지방까지 진출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과연 이쪽이 백제 땅이었냐? 백제 땅이라고 할 수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뭐 크게는 뭐 지금 와서는 별로 없고요. 다만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여기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백제가.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바로 이제 근초고왕 때 요소와 산동까지 진출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그리고 일본까지 진출해서 일본의 막 문명을 전파하기도 하죠. 아주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누굴 죽였다고? 고국 원통원왕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 침공에서 죽였다. 이 당시에 고구려 왕은요, 고국 원통원왕이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소순이 왕 때는 복수를 하기보다는 아직 고구려가 힘이 없으니 좀 우리가 내실을 다지자라고 하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요. 율령 반포를 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법, 평법 이런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를 율령 반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통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태학 설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최고의 국가대학 하나에서 태학을 설치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공통점이 뭐야? 그렇죠. 내실을 다지는 거죠. 외세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그 다음 왕인 광개토대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쪽 넘어오면서 신라는 그럼 과연 4세기 때 뭐가 있냐? 4세기 끄트머리쯤에 이제 정식 명칭은 뇌물 마립간입니다. 근데 뇌물 왕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긴 한데요. 뇌물 마립간이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뇌물 마립간 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리고 김씨끼리 만들어 놓고 왜? 신라는 4세기가 출발점이었잖아. 왜? 2, 3, 4? 2, 3, 4, 4세기가 출발이잖아요. 신라의 출발왕, 뇌물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다. 누구한테? 이 다음 등장하는 광개토대왕이랑 시기가 겹치거든요. 5세기 때. 5세기랑 4세기랑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 주입니다. 누구로부터 구원해 주냐면요. 왜라고 해서 지금의 일본이죠. 일본 친구들이 우리 신라를 쳐들어와요. 그 뇌물마립간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광개토대왕한테.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뭐 기병 5만 명을 파견해 가지고 일본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세기 상황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광개토대왕이 사실 고구려가 4세기도 지도 표시는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고구려의 영향력 범위는 한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이렇게. 근데 광개토대왕이 다 나간 겁니다. 이렇게. 북쪽에는 오랑캐들을 완전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강 이북 지역까지만 백제한테 좀 어느 정도 복수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던 장수왕 때 완전히 충청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강유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 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와,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왜가 쳐들어오자 도움을 요청하자 기병 5만 명을 파견했다고 신라까지 지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장수왕은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고구려 수도가 원래 어디였냐면요. 국내성이었어요. 지금 우리 압록강 위에 만주지방, 만주 초입구죠. 압록강 바로 위에 그 국내성에다 자리를 잡고 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수도를 남쪽으로 천도하는 거죠. 어디로? 평양으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지도입니다. 처음에 국내성에서 자리를 잡고 진짜 오랫동안 있었죠. 500년 동안 수도가 있었던 거죠. 국내성에서. 그러다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는 겁니다. 왜? 나 남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충청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다시 평양 천도는 누구다? 광개토대왕? 아니죠.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장수왕. 이 클릭이 또 어렵네요, 여러분 이거.
자, 그 당시에 그 백제는 누구 왕이었냐? 아, 계로왕이었습니다. 아주 괴롭게 죽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구려 때문에. 이 장수왕이요. 이 한양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강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백제 수도가 위례성이었습니다. 우리 한강 바로 송파 지역이에요. 지금의 강남 지역입니다. 거기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면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장수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를 뺏겼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웅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충남 공주 지역입니다. 지금의 충남 공주예요. 지금 이쪽으로 천도하게 됐다. 어쩔 수 없게 천도한 거죠. 장수왕의 천도는 되게 계획적이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근데 문주왕의 천도는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쳐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로 죽고. 자, 이때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눌지마립간 해가지고요. 그 전에 뇌물마립간이 형제상속이었잖아요. 4세기 때. 그래서 그 눌지마립간이 바로 부자상속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할 즈음에 엄청나게 아주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절에 백제랑 신라랑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눌지왕이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때는 비유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냥 5세기 때 외울왕이 신라에 일단 한 명밖에 없는데 이때 둘 다 약하니까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구나. 동맹을 맺었구나. 누가? 눌지마립간이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세기 상황입니다. 와우! 드디어 이제 끝판대장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야? 신라죠. 한강유역을 드디어 신라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함경도 지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전성기가 누구다? 진흥왕이다. 진흥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6세기 제가 외울 거 아직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강은 뺏겼다. 고구려가 5세기의 전성기가 6세기에 끝나버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백제는 이제 무령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성왕이 등장했었고요. 이제 신라가 중요하죠. 신라는 3명 다 가져가 주세요. 아무리 지금 기초학이라고 하지만 신라 6세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에 셋 다 잘 나옵니다. 셋 다 가져가 주세요.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단연 진흥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왜? 최전성기를 맞은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증왕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우리 뇌물마립간도 그러고 눌지마립간도 그러고 그 왕의 칭호가 뭐였죠? 왕이 아니라 마립간이었죠. 그 마립간의 칭호를 왕으로 바꾼 왕. 그게 바로 지증왕입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 처음으로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성기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왕호를 사용했다.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거죠. 우리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면 신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만든 게 바로 지증왕이죠. 그전에는 뭐 계림국, 사로국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이제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국을 정벌했다. 지금의 울릉도 지역입니다. 지증왕이다. 지증왕. 왕호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좀 이게 국가의 왕권 강화를 이뤄냈다. 지증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풍왕이 있죠. 말 그대로 이분이 법자가 들어가잖아요. 외우기 쉽습니다. 법치 체제를 다룬 왕이라고 보면 돼요. 이분도요 불교를 공인하고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법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불교 공인하고 율령 반포하고 고구려 때로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그렇죠. 소수리망 때. 이 4세기 고국 원통한왕 다음에 등장한 소수리망. 복수하지 않고 광개토대왕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실을 다진 왕. 그때 바로 이용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법풍왕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강가야라고 조그맣게 이제 밑에 남쪽 가야 있잖아요. 가야가 부터 6개 국가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강가야를 합병했다. 법풍왕 때. 야, 이제 완전히 뻗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내실을 다져 놓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진흥왕 때 이제 최전성기를 맞는 거죠. 한강을 점령하고요. 그다음 이제 완전히 가야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대가야. 대가를 없애면서 가야가 끝나게 되는 거죠. 언제?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그러면 옆에 있는 관산성 전투는 뭐냐면요. 이때 사실 고구려가 완전히 제가 왕들도 없이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지금 비유하면 좀 쩌리 시절, 너무 힘들어, 쩌리 시절이었습니다. 되게 막 쭈구리 시절이었는데 이때 사실 백제랑 신라랑 연합해서 고구려를 친 거였거든요. 누구였냐면요, 이 성왕이었습니다. 이 백제가 4세기 때 전성기였잖아요. 그 4세기 전성기 시절을 다시 되돌리고자 이 성왕이 굉장히 부흥하는 군주였어요.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부흥군주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진흥왕과 동맹을 맺고 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뺏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역시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외교에. 바로 진흥왕이 바로 성왕을 배신 때리게 되죠. 그래서 한강을 나눠먹기로 했었는데 우리 한강 지역을 진흥왕이 독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은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험 속에서도요, 항상 성왕에 관련된 사료를 띄워놓습니다.
지문을 띄워놓고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을 해놓고 이걸 끼워놓는단 말이야. 정답이죠. 왜?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성황과 진흥왕은 완전히 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7세기 상황입니다. 통일을 하는 시기죠. 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자, 여기 있는 나라가 어디죠? 그렇죠. 우리 고구려잖아요. 이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 백제잖아요. 이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그렇죠. 신라죠. 근데 신라가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정세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6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7세기 즈음에서요. 중국도 대혼란기였거든요. 5, 16국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그들도 엄청나게 내분적으로 싸우고 있었다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이 국제 정세가 변화되게 돼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서로 적이 생깁니다. 수나라랑 고구려랑 확실하게 적국이 되고요. 백제랑 신라가 확실한 적국이 됩니다. 왜? 특히나 백제는 성왕이 진흥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백제는 다음 100년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계속. 그래서 완전히 둘이 이렇게 싸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침공하다가 그 침공이 실패하게 돼요. 기록에 따르면 113만 명이 병사로 동원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지금도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60만 명 되나요? 그 옛날에 1500년 전에 11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실패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 왕조도 수나라가 바로 망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거든요. 우리가 그 유명한 당나라 군대 할 때 그 당나라 맞습니다. 그 당나라가 고구려랑 대적하게 되면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우리 같은 편을 먹자고 동맹을 맺게 되고요. 당나라랑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당나라랑 신라랑 동맹을 뭐라고 합니까? 나당 동맹 연합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바로 8년 뒤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통일신라, 이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보면요. 영야왕, 영유왕, 보장왕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왕들이라서 항상 이 통일기 즈음에서 어떻게 신라가 통일하게 됐니? 라고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왕들은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야왕 때는 수나라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나라 싸운 거죠. 싸운 거. 근데 수나라가 망하고 무슨 나라가 생겼습니까? 바로. 수나라가 바로 망해요. 그래서 당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싸웠어요. 바로. 그러니까 7세기 고구려는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하고 전쟁하느냐고. 그 113만 명이 쳐들어왔고 30만 명이 뒤에 당나라에서 쏘들어오는데 정신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 당시 백제는 뭐 합니까? 완전히 신라 공격하기 바빠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삼천궁녀 의자왕 있잖아요. 그거 사실 뻥입니다. 의자왕은 굉장히 백제의 아주 훌륭한 군주였어요. 나중에 신라가 백제 이기고 나서 지어낸 거겠죠 아마. 역사는 이제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왕은요 신라의 대하성이라고는 최고의 성을 점령시킨 다음에 신라를 아주 멸망 위기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새로 구원의 손을 잡은 게 누구야? 당나라랑 잡은 거예요. 백제 때문에 위기에 빠졌으니까. 근데 선덕여왕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덕여왕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나오는 의자왕이 선덕여왕을 공격하거든요. 그 선덕여왕이 위기에 빠지자 나중에 결국에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요. 뭐 늙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뭐 난 속에서 죽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백제군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위기에 빠진 상태로 죽고요. 진덕여왕 때 등장하는 다음에 등장하는 왕인데 이때 드디어 이제 당나라랑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나당 연합군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게 무열의 왕 때 들어와서 백제를 먼저 공격해서 백제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적국이었던 고구려를 문무왕 때 또 이렇게 없애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 가면요. 영야왕 때 수나라가 침략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전투가 있죠. 여러분 을지문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을지문덕? 와, 을지문덕이요. 이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첩을 통해서 수나라의 그 30만 대군, 수군 30만 대군을 완전 몰살시켜버려요. 완전 물속으로 가라앉혀버립니다. 그냥. 엄청난 전투입니다. 영야왕 때. 그래서 영야왕, 수나라, 을지문덕이 3종 세트죠. 영야왕, 수나라, 을지문덕 이 3종 세트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영류왕은요. 이때는 수나라가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이때 당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나라에 대해서 좀 류하게 정치했던 왕이 영류왕입니다. 영류왕이에요. 당나라랑 좀 대립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나라랑 싸우진 않고요. 굉장히 좀 약간 현실적인 외교 관계,
좀 현명한 외교 관계를 펼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당나라가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영유왕의 반대파 세력이면서요. 영유왕의 이런 류한 정책에 반대하는 아주 강경파, 그 이름하여 영계소문. 영계소문의 사람이 등장이 되면서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지사장을 앉히게 되는 거죠. 실권은 자기가 잡지만 이쪽 고시 집안에서 왕을 또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왕이라고 하는 어떤 먼 친척의 왕을 앉혀놓고 자기가 정치하게 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이때는 왕은 보장왕이나 영계소문이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영계소문이 당나라에 대항하게 되면서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처음에는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실패합니다. 근데 양만춘이라는 사람의 안시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한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조인성 씨가 그 양만춘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로 당나라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그 틈에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라도 이때 선덕여왕 때에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덕여왕과 이쪽에 있는 당나라랑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례차례로 이제 박살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백제는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었고 사실상 삼천국리 의장은 뻥이고 훌륭한 왕이었다. 그리고 신라에는요, 여왕이 바로 2명 등장하고 힘들다가 바로 이제 그다음 무열왕 때 백제 멸망시키고 그의 아들 문무왕 때 드디어 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당전쟁은 뭐냐면요, 당나라랑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친구가 어딨다 그랬어 또. 이제 둘 다 적이 사라지니까 이 둘이 적이 된 거야. 왜? 한반도에 있는 땅을 누가 또 많이 차지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또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당전쟁 결국에 그 신라가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삼국이 통일된 거를 이제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생소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겠죠. 나중에 이제 심화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요, 왕들 정말 이 사이사이에 세세한 거 다 배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왕들은 그냥 중요한 큰 틀만 잡을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수업하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복습해볼까요? 2, 3, 4, 4, 5, 6, 7 끝! 2, 3, 4, 4, 5, 6, 7 통일! 아시겠죠? 2세기 처음에 누가 기술 다졌죠? 고구려, 태조왕입니다. 3세기는 누구야? 그렇지, 백제 누구야? 고이왕. 4세기는 누굽니까? 신라죠. 마지막이니까 기틀라지왕 누구야? 뇌물마립간 오케바리.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전성기를 맞은 때입니다. 4세기 전성기부터죠. 4, 5, 6이니까 4세기 누구죠? 고구려인가요? 아니죠. 백제 근초왕 먼저잖아요. 백제. 그 다음에 그렇죠.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등장하죠. 고구려에서. 6세기는 그렇죠. 진흥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7세기는 어떤가요? 고구려는 저기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남쪽에서 신라랑 백제랑 싸우고 있으니까 신라랑 중국의 당나라랑 연합해가지고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제 7세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만 이제 큰 틀을 다져놨고요. 이제 그 다음에 통일된 신라, 이 통일신라 위쪽에 고구려의 후예를 자청한 나라인 이 발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는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바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